안녕하세요. 매일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오늘 매일경제의 일면 기사 톡기사입니다. 협력 이공유제 강행 재개 반발.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를 정책 입안하고 있는 두톱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곧 교체될 것을 예상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혼선이 생겨서 아마 이 두 사람 간의 엇박자나는 것을 더 이상 이제 방관할 수 없어서 체인지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조만간 드러날 것 같습니다. 먼저 협력이익 공유제 강행 재개 반시장. 이게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그 영업이익을 남기면 가어처럼 삼성전자 혼자만 그것을 혼자 먹는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에 있는 중소기업한테도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나눠 가지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때까지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편성되다 보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윤과 적은 임금을 받다 보니 대기업 중심주로 하는 하이 레벨의 어떤 그런 고소득 계층과 중소기업 협력기업의 그 저소득 계층을 이른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혼자 만약에 돈을 많은 매출을 벌이면 그건 결국 협력업체가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냐. 따라서 그 이익도 나눠갖자. 그런 이제 정신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사 내용을 주면 이렇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이 사람은 그때 그 총리라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대기업이 목표를 넘는 이익을 내면 협력사회에 나눠주는 이익 공유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하자 그 당시 재벌 재계들은 크게 반발했다.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에 대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불투명하지만 그 당시 이제 살아있던 생생하게 돌아다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익 공유제가 사회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며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당시 정부는 법제화 대신 기업 자율로 성과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없었던 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이익 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그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이 협력이익 공유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다. 그 인센티브 뭐냐?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 공제해주고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가중치 반영, 송금 인정 등 세제 3종 패키지 지원 외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런 예정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어떤 이제 의견을 나타냈냐면은 이러한 이익 공유제,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의 혁신, 이익 추군 유인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대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재산권 침해 등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날 소재가 크다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협력이익 공유제를 법으로 이렇게 현실화시킬 경우에 대기업 이익을 사실상 강제로 배분할 경우 기업의 이연 추구 동기는 급격히 비롯될 것이 불법 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면에도 협력이익 공유에 대해서 자세한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재계 현 성과 공유제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쓸데없이 협력이익 공유제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떠나서 정말로 어떤 그 프로젝트나 어떤 한 기업 내에서도 만약에 사장과 종원이 열심히 똘똘 뭉쳐서 일하면은
사장이 직원들한테 일정한 고정된 월급만 주고 나머지 생기는 이익을 그 사장이 모두 독차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은 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적당하게 일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월급만 받으면서 눈치만 보면서 적당히 일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그 혁신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보다 많은 어떤 매출액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제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기업의 이제 사장은 고정 월급 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조그만 어떤 뭐 사업체에서 영업이익이 만약 2배, 3배 되면은 2배, 3배 드러난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사장 오너가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나 그 이익의 생긴 이익의 10% 또는 20%를 종업원의 직원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원들이 정말 고정 월급 외에 회사가 매출액이 성장하고 영업이 많이 남이 날수록 결국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시켜 볼 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마치 한 기업 내에서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한 회사가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나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일종의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하나의 회사 사장으로 온다면 협력업체는 어떻게 보면 종업원 직원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 직원들의 어떤 그 노력, 협업에 의해서 현대자동차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삼성전자가 이익을 남기는 거라면 그 이익을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독차지할 게 아니라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 거. 그걸 좀 더 현실화시키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협력업체들도 더더욱 기술 개발에 신경을 쓰게 되고 보다 양질 어떤 부품을 대기업에 조달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소속된 그런 그 국민들, 직원들의 그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 그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소비 시장에서 보다 많은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기업에서는 또 더 많은 어떤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선순환적으로 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마치 그 소득 성장 주도론이 그 취지는 수도 주도 성장 그 자체가 소득 양극화를 일으키고 또 수출이 과거처럼 양호한 분위기 아니다. 지금 미중 간에 지금 막 계속 지금 격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UBF에 나오는 그 격투기 선수처럼 트럼프 선수하고 시진핑 선수가 누가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지금 시진핑 선수가 계속 코피가 나고 얻어 터지는 상황인데, 이런 그 수출 조건도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도 이제 성장으로 대한민국을 모색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이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 보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로자 임금 성장론, 근로자 임금을 높여주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부를 일으키자는 건데, 그 취지는 좋으나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경제 지표로 보면 자꾸 좋지 않은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그 새롭게 추진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도 그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잘못 시행되면은 오히려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어떤 그 혁신의 어떤 그 노력들, 기업이 좀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기업이 정말 좀 더 기가 살아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업의 그 길을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오히려 애초에 그 추진하지 않은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대한민국의 내년에 또 이게 소득 주도 성장론과 마찬가지로 이 협력이익 공유제가 또 하나의 그 대한민국의 정말 그 논쟁의 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G2 무역 전쟁은 위기자 기회. 중국 의존도 낮추는 기회가 되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월가에서는 최근에 미국 뉴욕에서 그 제8회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에서 미국 월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당 같은 거 메시지 훈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 중국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국의 그 중국 수출 의존도가 24.8%인데 올해 현재 27%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이 재촉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경제가 중국 수출이 만약에 미국에서의 그 중국 수출이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그 여파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그 수출 이것도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 지난해 기준으로 그 한국이 그 중국에 수출하는 그 상당 부분이 소비 품목이 아니라 중간재라는 거죠. 중국은 이 중간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비품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그 중국의 소비 품목이 만약에 중국의 관세나 기타 등등에서 자꾸 차단을 끼면은 결국 그 중국에서 소비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중간재료를 수입할 그런 인센티브 이런 게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월가 전문가들은 그 훈수라고 하시는데 이 기회를 오히려 중국이 한국이 그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중국에 너무 그 수출에 의존하지 말고 수출 다변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도 참 정시가 정말 미친 여자 느티셔서 이렇게 막 요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그 불안한 정시보다는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월가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뭐 투자 상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리고 금융상품 중에서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뭐 인프라스트럭처 이거 뭐 용어는 참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스타트업 이런 뭐 각종 채권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사로 아까 그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년에 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참 우월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정점이 지났고 내년 성장률이 2.6% 된다 해서 한국은행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국에서의 소비, 투자, 고용이 모두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KDI는 좀 그 자유로운 그런 그 연구기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좀 소신 있게 얘기를 하시고 또 여기가 좀 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연구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이제 현재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KDI는 그 당시 권력을 유지했던 그 정권과 좀 반대되는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오늘 오후 정도 되면은 미국 중간선거 그 결과가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이 이길 것인지 지금 트럼프에 맞서서 오바마가 대통령직에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표 결집위에서 막 살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간선거가 공화당이 유리하게 상원 하원을 다 이렇게 차지를 하든 안 그러면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든 중간 선거의 결과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나오든 공화당이 유리하게 나오든 중간 선거 결과가 일단 발표가 나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제거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뭐 대통령 선거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든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든 그건 사실 예측을 못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2년 전에 나올 때도 누가 그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거의 힐러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트럼프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중간 선거도 사실 뭐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될지 오바마를 비롯한 민주당이 유리될지 정말 막상막방의 빙백의 게임을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독자 여러분은 누가 정말 누가 어느 당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나오든 현실이 벌어지면 그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납니다. 누가 이겨도 불확실성은 제거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반도체 위기 있냐? 여기 대해서 한때 그 삼성전자의 신하의 그런 진대재 씨 또 노무현 정권 때 정보통신부 장관이었던 진대재 씨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위기는 아니다. 중국과의 초격차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데에도 최소 10조가 걸리는 엄청난 그 진위 장벽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딴 나라들이 함부로 덤벼들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산업 전체 그 경쟁력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뭐 우버 같은 공유 경제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NS 같은 알리바바 이런 전자상거래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일처리는 메이커죠. 제조업 공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제조업을 살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의 어떤 국가적인 경제력은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다. 한국의 그 세계에서의 경쟁력은 품질 다소 좀 떨어지지만 낚기를 참 잘 맞추냐. 빨리빨리 문화. 대한민국은 막 밤을 새워서라도 뭔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이 그 세계 시장에서의 하나의 경쟁력이었는데 지금 뭐 이제 노동시간 단축해가지고 야근도 한 번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새워서 이제 물건 만들어내는 한국 기업의 그런 특유의 강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사실 우리 이제 이런 거시적인 것보다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라이온에 필요한 이제 일반 소액 투자가들, 일반 시민들한테 관심 있는 건 사실 이 기사입니다. 월곶 판교 복선 전철 뚫린다. 여기 보면은 월곶에서 쭉해서 시흥을 해가지고 판교까지 전철 복선이 2026년에 개통할 예정이랍니다. 월곶, 장곶, 매하, 뭐 강명, 안양, 뭐 인덕원, 청계천, 판교, 판교를 해서 2026년에 개통 예정인데 이 개통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을 지역이 시흥 경기 남부권이 대표 수혜지구로 꼽히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개통된 2026년이면은 이제 올해 한 해 다 갔으니까 한 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흥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있는 그 역세권 토지라든가 또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통이 되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라이온의 그 매일경제 방송을 들으신 분은 월교, 판교, 복성 그 노선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역세권에 해당되는 그런 땅이라든가 그런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같은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통되면 반드시 가격이 오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방송을 보는 그 애청자 분의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입니다. 두 분이 이제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줬습니다. 매일 경제만 할 게 아니라 매일 경제만 할 것이나 물론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신문이 매일 경제지만 한국 경제도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면 어떻냐 해서 그럼 제가 또 한국 경제를 읽기 위해서 제가 요새 보통 5시에 일어나는데 이거 한국 경제까지 또 요약하려면 5시 전에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니 이 참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사실 독자 여러분에게도 시간 없는 우리 대한민국 독자 여러분에게도 매경을 갖다 요약 설명해 주면서 독자 여러분한테도 1차적으로 도움 주지만 저 자신도 옛날에는 매일 경제를 막 대충 보다가
좀 이걸 보니까 저는 뭐 공인은 아니십니다. 공인은 아니지만 이 방송 보는 분에게 뭔가 좀 더 영향가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경을 좀 더 꼼꼼히 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독자 여러분도 독자 여러분 저 자신이 상당히 1년 후에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라이온이 정말 더 양질의 어떤 그 두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자신한테 참 고무적인 이 방송입니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공부하게 된다고.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한국 경제도 좀 브리핑해 줄까 합니다. 오늘 한국 경제 일면 기사는 이렇습니다. 문 교육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끌 인재 키울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2018년 6일날 서울 그랜드 워크를 해서 글로벌 인재 포럼이 열렸는데 이때 그 주제가 미래 여는 도전이라 해가지고 이 계획실에서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 이분도 참 어렵게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된 분이죠.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면서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끌 인재 키울 것. 여기서 또 전 그 스웨덴 총리도 또 한 말씀 하셨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처럼 평생제자 안정된 일자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일자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 신생 벤처기업으로 창의는 인재가 몰린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경제를 하면 아마 여러분은 귀가 따갑도록 이제 들을 얘기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러면 그 전에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지 않았냐? 그럼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고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1차는 우리가 1차는 그겁니다. 그 영국에서 그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산업혁명 그 제임스 와트가 석탄으로 해가지고 그 전기 기관을 막 발명해서 전기 기관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작업으로 이렇게 방적을 하다가 전기 기관의 힘을 비해서 이제 기계에 의한 방지가 하게 되고 전기 기관차가 달립니다. 그 시대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1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2차 이제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뭐 유명한 그 칼 막스의 막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2차 이제 산업혁명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에디슨의 어떤 전기 이 전기로 기반을 해서 이제 막 그 공장이 만들어지죠. 전기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 대량 생산시키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해가지고 막 컨베이어 그 벨트 위에 막 부품들이 하면서 계속 막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장.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미국의 그 T-포드 이제 자동차가 나왔던 시대였고요. 이 3차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60, 70, 80년대 컴퓨터에 기반한 산업입니다. 뭐 그다음에 인터넷 산업. 이제 4차 산업은 뭐냐? 이 3차 산업의 기반에 인터넷과 이 컴퓨터 산업에 기반해서 이제 이루어질 앞으로 이제 산업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영역이 뭐냐면은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AI 인공지능. 불과 1년 전에 2년 전에 그때 이창호 우리 대한민국의 내세우는 최고의 이제 그 바둑 기사인 이창호와 알파고 AI로 장착된 알파고 붙어가지고 이창호 씨가 정말 인간의 이제 좀 자존심 상하지만 AI가 이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그 블록체인. 이런 그 네 가지 물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4차 산업 이끌 이제 주된 이제 그 파트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AI,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차 산업 하면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어떤 그 주력 분야에 대해서 항상 그 머리에 각인을 하고 이제 이 경제 기사 같은 걸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올해 주식도 빅데이터와 관련된 거, 사물 인터넷, AI, 블록체인과 관련된 주식들이 앞으로 그런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하도 말이 많은 게 하도 이제 떠들어대기 때문에 저도 이제 4차 혁명에서 너무 몰랐다가는 무식한 취급도 당하고 또 4차 산업의 물결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물길에서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4차 산업에 관한 뭐 구협에 관한 책을 구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요 책입니다. 이거 요 책.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이 용어 자체가 2010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개론서이자 가이드북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책입니다. 그래서 라이온이 또 그 매일경제나 또는 한국경제를 읽으실 시간이 없는 마음적 여유도 없는 라이온의 어떤 팬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조만간 재미있게 요약을 해서 매일경제를 읽어주는 아침 그 프로 시간 속에서 아니면 특별히 따로 시간 내서 요기에 대해서 제가 한 짧게는 5분, 한 10분 범위 내에서 액기스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그 매일경제를 읽어주는 라이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